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빠져나온 것만도 다행이라며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이 한 식구였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저는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였고 밑에 두 명의 동서가 있었죠. 그런데 저 혼자 시댁 생활을 할 때의 대우와 시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시모는 두 명의 며느리를 두게 되자 언제부터인가 저는 대우 자체를 해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두 동서의 집안은 꽤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시모의 양손은 선물로 가득했었습니다. 두 동서가 시집 올 때도 억대 혼수를 해왔었고 시모의 입은 찢어졌었죠. 둘째 시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셋째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그런지 두 동서는 상당히 친했었어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저를 따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남편이 시댁에서 살길 원했었어요.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집에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새로 살림을 꾸리길 원하지 않았었어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들도 오래전에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판단했었죠. 그래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고 북적거리며 사람 사는 느낌이 들어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며 결혼 생활을 보냈었는데 동서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제 삶은 바뀌게 되었죠. 처음에 둘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먼저 며느리로 들어온 만큼 집안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며 시댁에 올 때만도 집안일을 같이 거들어주길 바랬었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었죠. 그런데 셋째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항상 저에게 살갑게 웃던 둘째 동서가 친분이 있는 셋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를 따돌리며 시모와의 갈등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둘째 동서가 시댁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완만하게 지내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동서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나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며 불화를 키우게 되었네요. 둘째 동서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 그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라고. 그동안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도 묵묵히 해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동서네가 결혼하면서 입이 더 늘어난 만큼 혼자서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할머님 병시중 좀 들고 있을 때 저녁 준비 좀 하고 있으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저는 요리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칼을 잡고 싶지 않아요. 오늘 네일 받고 왔는데 제 고운 손에 흠집이 나잖아요. 그냥 나가서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지. 굳이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은 매일 음식하는 거 귀찮지도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 집에서 해먹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셨어요. 제가 살 테니까 이러지 말고 나가서 먹어요. 동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었잖아. 할머님께서 거동도 못 하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외부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내 말 못 들었어?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맨날 집에서 풀만 뜯고 살아요? 그럼 형님은 그냥 집에서 드세요. 저도 밖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전부 다 큰형님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설거지도 형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님도 나가서 먹는 거 좋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럼 나갈 준비할게요. 그럼 형님도 나오실 거죠? 어차피 할머님 많이 드시지도 못하시고 한 끼 굶는다고 세상 떠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얼른 옷 챙겨 입으세요. 더 늦어지기 전에 서둘러 나가야죠. 어머님, 저희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거 잘 됐네. 나도 맨날 집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거 불만이었거든. 그런데 처음보다 식당에 갈 건 아니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사람은 집에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얘 첫째야. 그냥 너는 남는 게 좋겠다. 주방에 벌려놓은 것도 있고 어머님 식사도 챙겨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너는 집에 남아 있거라.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은 외식하자는 말에 모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모의 뒤를 따라 나서려고 신발을 신고 있길래 남편에게 외식하고 올 거냐고 물어보니 본인도 집밥은 먹고 싶지 않다며 술이나 한잔하고 오겠다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시끌벅적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네요. 어차피 할머님을 챙겨드려야 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한 뒤에 누워 계신 할머님을 일으켜드리고 간단하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한술 떠드렸어요. 밖의 상황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시길래 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속 편하다며 웃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님 식사를 끝낸 후 집에서 애들까지 저녁을 먹인 뒤 씻기고 재우고 그제서야 한숨 돌리려 소파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이 줄지어 들어왔네요. 다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많이 취해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가 소파에 털썩 앉아 저에게 술 좀 깨게 꿀물 좀 타오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만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노려보신다. 꿀물 하나 타주는 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쩌죠? 저희는 외식하고 왔는데 형님은 집안일에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꿀물 하나 타달라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저를 노려보고 있네요. 그래도 너는 멀쩡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도 목이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애들 거 전부 준비해서 내오거라.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아니니? 서로가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둘째랑 셋째 며느리가 너랑 같아? 애들은 손님이나 마찬가지잖아. 멀리서 왔으니까 당연히 대접해줘야지. 내가 항상 얘기했지. 큰애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딸이랑 며느리는 다른 거다. 우리가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시애미 마음을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더니만 밑에 동서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일 시켜 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불화만 만드는 거야. 네가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집안을 화목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러니까 얼른 가서 꿀물 좀 내오거라. 애들 속 다 뒤집어지겠다. 너희들이 이해해라. 요즘 큰애가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고 보니 형님은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님 집에 그냥 들어와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몸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다면서요. 제가 술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님한테 명품 혼수 넣어드리느라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형님은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혼수품도 안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는 혼수를 명품으로 해드려서 거의 억대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으면 한마디 해보시죠. 제가 형님이었다면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할 것 같네요. 그냥 입만 닫고 있었어도 쓸데없는 말은 듣지는 않지.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엄마, 저는 그냥 먼저 들어가 잘게요. 왜 들어가? 그네가 꿀물 타주는 거 먹고 들어가라. 아침에 일어나면 속 뒤집어진다. 얘, 뭐하고 있어? 빨리 움직이지 않고. 두 동서가 시집 올 때 억대의 명품 혼수를 해왔다며 시댁에 올 때마다 그에 맞는 대접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딸이지 무상으로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들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꿀물을 타서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다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 저도 지친 몸을 이끌며 눈을 붙이려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베개랑 이불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다른 데서 자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 베개와 이불을 던진 건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리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해도 아내한테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너무 늦은 저녁이었고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기에는 저 또한 상처가 컸기 때문에 베개와 이불을 들고 할머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주신 할머님은 옆자리를 내어주셨고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에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거실에서의 상황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저에게 많은 위로의 말을 해주셨고 할머님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시모가 할머님과 제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잠도 덜 깬 상태로 몸을 일으켰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남편과 저를 결혼시킨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아침부터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너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아침 준비 안 하니? 애들 속 쓰린다고 난린데 눈치껏 행동해서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일어나 해장국이라도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왜 여기에서 자고 있는 거야? 하는 꼴이 이 모양이니 내 아들이 너를 좋아하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잘 좀 하자.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오게 알아서 움직이면 아무 일 없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한 번도 욕을 안 먹는 날이 없어? 애들 곧 나가야 한다니까 서둘러 해장국 만들고 밥 한 술이라도 뜨게 하고 보내거라. 맨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하지. 왜 잘 자고 있는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제 너희들 술 먹고 들어와서 늦게까지 수발든 거 몰라? 얘가 가정부도 아니고 똑같이 며느리인데 왜 차별을 주는 건데? 술 먹고 들어온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거야? 어디서 지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앞에서 소리를 질러? 내가 조금만 기력이 있었더라도 너는 벌써 머리채 뜯겼어. 아직까지 이분 살아 계신 것 보니 세상 떠날 날 아직 한참 멀었나 봐요. 어머님도 첫째한테 수발받고 살고 계시면서 저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시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계세요. 한 번만 더 제 일에 참견하신다면 그냥 밖으로 내쫓아 버릴 거예요.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소리치며 해장국을 서둘러 준비하길 원했고, 저는 험악해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내밀고 방에서 나온 시동생 내외들은 자연스럽게 밥상에 앉아 타들어가는 속을 해장국으로 달랬습니다. 남편도 전날에 저에게 했던 행동은 기억도 나지 않는지 해장국을 들이켰고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따돌림이라곤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던 제가 집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둘째 동서는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시모에게 조만간 여행 한번 가자며 대화를 시작했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두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팔도 유람 여행? 전국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말하는 거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나는 언제나 가능하지. 그래서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집에 안 계셔도 상관없으신 거죠? 신경 쓰이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첫째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나는 그냥 여행만 즐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언제 출발하는데? 다음 주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어제 말씀드리려 했는데 워낙 정신없어서 잠깐 까먹고 있었네요.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형님이 집에 계시니까 어머님은 저희랑 편하게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중간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시죠? 주말 같을 때 모이면 좋잖아요. 저희는 어머님이랑 먼저 여행하고 있을 테니 아주버님은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들리세요. 맨날 회사 집 반복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이런 게 추억이라고요.
아주버님도 신경 쓸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동생들도 주말에 모이기로 했는데 형인 제가 빠지면 되겠어요? 금요일 회사 일 끝나자마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첫째 너는 어차피 애들도 있고 어머님 평수발도 들어야 하니 그냥 집에 있는 게 속 편할 거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 잘 지키고 있거라. 우리가 없는 게 너도 어떻게 보면 휴가 아니니? 이럴 때 쉬지 언제 쉬겠어?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아주 좋겠다. 그러고 보니 제가 형님한테 휴가를 주게 됐네요.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두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15일간의 긴 여행 계획을 세운 상태였어요. 제가 시댁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며 서둘러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두 동서들과 팔도 유람 여행을 떠나셨고,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시할머니 병시중을 들며 애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길래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이 돼서 틈틈이 전화한 순간 누군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온몸에 털이 서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통해 정체 모를 여자가 저에게 누구냐며 오빠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듯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오늘은 근처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라는 말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대충 설명한 여자는 수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흥에 빠져 있으니 제가 눈에 차지 않았을 테고 지긋지긋한 집안에 들어오기 싫었겠죠. 어머님도 여행을 떠나셨고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어머님이 여행을 떠나시자마자 남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그동안에 서러웠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제가 괴로워하자 할머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셨는지 저를 애타게 부르셨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며 힘겹게 방문을 열자 할머님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옆에 앉자마자 할머님은 저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머님은 이런 집안에 더 이상 붙어 있을 필요 없다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분노하셨지만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시는 할머님을 두고 떠날 순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할머님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긴 대화를 주고받은 뒤에 제 마음은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되었고 다음날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네요. 전날에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있자 남편은 저를 신경도 안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을 향해 소리치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순간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급하게 몸을 돌려 자리에 앉았고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어요. 정말이네? 나랑 진짜 이혼해 주는 거냐?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알아? 우리가 솔직히 이게 사는 거냐? 너는 그냥 우리 집의 가정부처럼 지내고 있으니 나도 예전처럼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 어차피 애들도 당신이 데려갈 거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나보다 당신이 애들 옆에 있어주고 싶을 거 아니야. 양육비는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굳이 시간 내서 애들은 안 보여줘도 돼. 지금 내 몸 하나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애들 얼굴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 내 도장까지 전부 준비해놨네. 잘 생각했어. 좋은 선택한 거야. 그동안 살면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제일 많은 대화를 한 거 알아? 집에 와서도 한마디 하지 않던 당신이 이혼하자는 한마디에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말수도 많아졌네. 그렇게 행복하니?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 없었고 당신처럼 유흥에 빠져 살지도 않았어.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한 건 당신을 만나 결혼한 거야.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했었는 줄 알아?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지? 합의 이혼이니까 나머지 재산이나 위자료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서운하지 않게 해결해 줄 테니까. 결국 남편과 저는 다음날 이혼 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에게 알리자 팔도 유람을 떠난 시모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려서는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들끼리 이혼을 결정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싼 뒤에 애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시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으셨어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시할머님도 모셔가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고 계셨네요. 오랜 기간 제가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시모는 더 이상 할머님을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님을 제가 모시고 가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그이랑 이혼을 했는데 제가 왜 할머님 병시중을 해드려야 하는 건데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니?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지. 네가 요양원을 보내던 끼고 살던 알아서 하거라. 어차피 오래 못 버티셔. 나중에 세상 떠나시면 어머님 앞으로 태워있는 재산 내가 너한테 일부 떼어줄 테니 그때까지만 모시고 있어라. 나 지금 팔도 유람하다가 너 때문에 중간에 내려왔잖아. 나는 절대 방 안에 계신 어머님 수발 들어줄 생각 없다.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형님 때문에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여행 다녀온다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며칠 됐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내일이 제일 중요한 여행 코스인데 형님 때문에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이혼하신다는 말 당장 물으세요. 내가 이혼하는 것까지 동서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할머님 돌봐드리면 되겠네. 이참에 할머님 모시고 여행 가면 되겠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 한 번만 더 내 앞길 막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나서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제 머리채를 붙잡아 패대기 치셨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할머님을 모시고 나가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작은 방문을 열었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할머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뜻은 내가 잘 알았다. 근데 너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집이 누구 건지 모르고 있니? 내 소유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지? 나를 모시기 싫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 너희들이 필요가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노인네가 입만 살아가지고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제 거가 되는 거 모르세요? 부양을 포기한 사람한테 재산 분할권은 없다는 거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이 할머님을 보살펴 드린 적 없으시잖아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제가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 어머님은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지 않았잖아요. 할머님은 결정하셨어요.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들 전부 녹음도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으셔도 소용없으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아직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세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신 재산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모르셨나요? 이 집의 소유권은 저로 되어 있고 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들도 저로 옮겨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소유권이 변경이 된 등기를 본 시모와 동서들은 눈이 뒤집혔고 말도 안 된다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이미 저에게 다 넘어온 상태였죠. 시모는 할머님이 세상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재산은 시모의 소유가 되니 모시고 산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할머님을 모신 건 저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증여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집의 소유권이 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집에서 나가줘야 한다고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시댁 식구들은 저와 할머님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할머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1차 법정에서는 할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의 소유권을 시모와 그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저희 손을 들어주었지만 시모는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할머님은 저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다 넘겨주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집 식구들을 상대로 보란 듯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길 바라시네요. 시모는 1차 법정에서 패소하자 저와 좋은 방향으로 조율을 하려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왜 이리 미련한지 모르겠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시모가 받을 재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괜히 본인들에게 손 벌릴까봐 현재 시모를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서방님들과도 사이가 틀어져 가정의 위기까지 찾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시모는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그동안 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받았던 할머님과 제가 받았던 상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아픔을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서 슬퍼하는 저를 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제 품 안에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새 형님들만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새 형님들은 전부 다 딸을 낳았지만 저만 시댁 집안에서 첫 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전부 저에게로 돌아와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질투를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형님들은 저도 딸을 낳아야 집안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며 아들 낳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도 형님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했었지만 애써 웃어넘기긴 했지만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님들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새 형님들은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제 아들에게만 쏟아지는 게 싫다며 대놓고 아들을 낳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봐서 시부모님 관심 한 번에 받으니까 기분 좋은가 봐. 덕분에 우리 딸들은 아주 찬밥 신세가 됐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니? 모두가 서로 웃을 수 있으려면 무조건 딸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막내 동서가 아들을 봤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어쩌겠어. 본인이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라고. 형님, 아이 성별을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다 좋아해 주시는데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 아들 손자만 신경 써주고 있으니 동서는 상관없겠지. 어차피 아들 봐봤자 직접적인 영향권은 우리한테 있으니 이 시간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동서는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 우리 눈밖에 났으니. 시부모님께 아들 손자 안겨드렸다고 앞으로 동서가 집안 실권을 꽉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희들 지금 몸조리하고 있는 막내한테 둘러싸여서는 뭐하는 짓들이야? 막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괜히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얼굴 봤으면 이제 그만들 돌아가라. 막내가 출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시부모님께서 잠시 외출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점점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상황은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새형님들은 산후조리실에서 나갈 때까지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끝까지 보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저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질투나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어요. 출산 전에는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새 형님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나중에 시댁 모임이 있을 때 형님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풀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도 추스르고 거의 회복이 다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 아들 손자가 보고 싶다며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길래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부모님만 계시길래 제 아들을 품에 넘겨드린 뒤 형님들은 언제 오냐고 여쭤봤어요. 보통 모임이 있을 때 다들 서둘러서 시댁에 오는데 그날따라 상차림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도 시댁에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걔들 오늘 안 온단다.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서 시간을 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니? 일이 우선이니 나중에 얼굴 보자고 했지. 어제는 올 수 있다고 하더니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서는 오지 못한다길래 나도 당황스러웠었다. 저녁에 시간 되면 그때라도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상 다 차려놨으니 밥부터 먹자. 걔들 안 봐도 뻔하지. 막내가 아들 낳았으니 배 아파서 안 오는 거잖아. 괜히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오지 않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시간 보내도록 하자고. 서로 얼굴 붉혀봤자 내 손자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 아니야? 여지껏 우리가 아들, 딸 안 가리고 손녀들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토라지면 되겠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의사인 며느리들이 참 잘하는 짓이다. 밥 다 식겠다. 어서 들거라. 아들, 뭐하고 있어? 빨리 오지 않고. 그녀한테 전화가 와서요. 오늘 저녁에도 못 올 것 같다네요. 아무래도 병원 일이 다들 바쁜가 봐요. 이럴 때는 의사보다 너처럼 사업하는 게 속 편하다니까. 쉴 땐 쉴 수 있고 사장이니 누가 뭐라 하겠어? 저번 산후조리실에서 새 형님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그날만큼은 형님 내외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마음 편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시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부와 남편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밖에서 차량 라이트 불빛이 거실을 향해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며 새 형님 네 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네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우리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아예 안 온다고 하진 않았는데. 마음 편히 쉬고 있었나 봐. 형님 오셨어요? 지금 수유 중이라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녁 준비하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서가 벌써부터 개념을 상실했네. 나 때는 수유하더라도 큰형님 오면 아이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재수씨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거 하나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당신도 부러우면 아들 낳던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 가지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확신도 없잖아.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못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들 시간이 났나 봐. 같이 병원 생활하니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지. 배고플 텐데 가지고 온 짐들 대충 정리하고 들어와서 저녁부터 먹도록 하자. 이 양반은 애들 왔는데 서재에서 왜 안 나오는 거야? 시모가 서재를 향해 새형님 네가 왔다는 말에 시부와 남편이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부는 굳어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수유가 끝난 상태라 아이를 눕히고 남편 옆에 착석한 뒤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저 빼고 모두 술을 곁들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셋째 형님이 갑자기 시부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아슬아슬했던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막내 동서가 아들 손자 안겨드려서 기분 좋으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손녀 안겨드릴 때와는 너무 다르게 감정 표현을 하시니까 솔직히 많이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서운하게 했다고? 그저 막내가 아들 낳아서 자격지심 느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손녀들 봐오면서 싫은 내색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너희들이 아들 안겨주겠다며 큰소리 쳤다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아들 보니까 배 아파서 괜히 심술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희들 이러려고 내 집에 온 거야? 술 한 잔 걸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 아버님,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그대로 느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서운했던 감정들 얘기도 못하나요? 그만들 좀 해라. 오래간만에 모여서 한 끼 하는 건데도 이렇게 얼굴 붉혀서 해야 되겠니? 서로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런 건데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불화가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저를 아이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 있던 저는 밖에서 들리는 시부모님과 형님 네들이 싸우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시부가 형님 네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며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네요. 거실이 조용해지면서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남편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집안이 이렇게까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와 형님들과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좋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네들은 정말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자 시부모님께서도 감정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형님네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쓸데없이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어차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갈 생각은 없었고 저에게도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생각나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서로의 감정은 1년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몇 년간 남편이 큰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취해봤었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가 되자 그제서야 병실에 전부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형님네가 일하는 병원에는 입원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다른 병원을 알아보셨어요. 쓸데없이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시모의 건강만 살핀다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끝까지 버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형님들과 8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을 때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났어도 형님들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말을 붙이는데 그걸 본 큰형님이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8살이나 됐으면서 또래보다 말이 상당히 늦은 편이네? 애들마다 크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문이 늦게 터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봤을 때 외가 쪽 피를 물려받았나 보네. 동서 외가 쪽이 저항력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당연히 자식들도 출줄이 그 영향을 받았겠지. 안 그래?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건가 봐. 어머님, 언제까지 누워만 계실 거예요? 기운 내셔서 털고 일어나셔야죠.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상황을 돌려요?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외가족 피를 물려받았다는 말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건데요? 형수가 잘못하셔놓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셨나 봐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연락을 안 했었던 거였어요. 얼굴 보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제가 연락했어요? 먼저 연락해놓고 왜 큰소리 치는 건데요? 어머님 숨 넘어가시는 거 구경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하는 꼴이 집안을 이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균열이 가게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아버지가 이 사람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저희도 쌓이고 쌓인 만큼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터뜨린 건데 저희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몸이 좋지 않으신 시모를 옆에 두고 시부와 형님 네들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병실은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큰형님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시부도 당황했는지 큰형님의 배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큰 아주머님은 더 크게 시부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으셨는데 둘째 형님이 그동안 시부에게 큰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지금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냐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시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큰형님의 삶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하지는 않았겠지. 이게 전부 다 동서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왜 또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임신한 것까지 이제는 탓을 돌리는 건가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형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형님도 아들을 원했지만 딸을 낳았잖아요. 형님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8년이나 지났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병원에서까지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 외가 쪽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들이 말이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장 사과부터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이 저희 가족을 욕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동서 되게 흥분한다? 동서가 생각해봐도 또래보다 말이 늦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동서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결국 저마저도 이성을 잃어버려 큰 형님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고 관계 회복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형님네 애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남아있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상상했던 건 그래도 가족이고 시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오게 되면서 계획했던 대로 풀어나가질 못해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거기에 더해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큰 형님의 임신 소식은 저희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갔지만 의사인 형님네들은 시모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더 이상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족들이 시모가 세상을 떠나야 장례식에 올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들을 답답해하길래 저 또한 이런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한 건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형님들을 따로 만나서 속에 있던 안 좋았던 감정들을 전부 다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작정 형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기게 된 상황이라고 했으니 제가 바로잡을 수 있으면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형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 상담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고 있는데 새 형님이 때마침 어디론가 급하게 걸음을 옮기길래 저도 그 뒤를 따라가던 도중 이상한 한마디를 듣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 채 모든 걸 엿듣고 말았습니다. 숨죽이면서 새 형님들에게 듣게 된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일단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때 제 귀로 들었던 새 형님들이 나눴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새 형님들이 나누던 대화 속에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단서는 있었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일이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해야만 했어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남편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많은 고민에 빠졌는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지만 연세가 있으신 터라 혹시라도 쓰러지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남편은 그래도 시부께서 모든 걸 아셔야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시부의 얼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시모를 간호해주고 계신 시부께 따로 자리를 만들어 남편이 심각한 상황을 전부 다 설명해 나갔어요. 시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용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와 시부는 새 형님 네애들의 일정이 잡혀있는 의료진 세미나 장소로 가게 되었고 새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눈빛을 보이면서 급하게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네요.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온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 빨리 안 돌아가? 이제 곧 세미나 시작이라고. 형님, 제가 여기를 왜 왔겠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남편도 지금 저기에서 걸어오고 계세요.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온 건데? 연건이 있으면 연락할 방법은 많잖아. 내가 쓸데없이 여기까지 왔겠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내 아들들은 전부 어디 간 거야? 아버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너는 임마 아버지가 여기 오겠다고 해도 무조건 뜯어 말렸어야지. 너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미련한 놈.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니? 지금 네 옆에 있는 그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애일 것 같아? 아버지, 대낮부터 술 드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제 아이죠. 제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주버님, 큰형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친딸로 생각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애들도 아주버님 친딸이 아니라고요. 그걸 저희만 빼고 전부 다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형님들도 그렇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들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꺼낸 한마디에 큰 아주버님 옆에 있던 첫째 형님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얘기해서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둘째, 셋째 형님 내에는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큰 아주버님이 세미나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 치면서 첫째 형님을 붙잡고 무슨 말이냐며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했네요. 첫째 형님은 저희가 헛소리 한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강하게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세미나장 주변에 있던 다른 의사분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아주버님이 형님을 바닥으로 패대기 친 순간 갑자기 의사들 사이를 비집고 넘어진 형님을 부축한 의사가 형님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부축해 주었네요. 누가 봐도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형님과 불륜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했을 당시 형님은 아주버님 말고도 병원의 다른 의사와도 감정을 주고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저울질을 하다가 아주버님을 택하긴 했지만 약간의 미련이 있었는지 결혼을 했음에도 몰래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주버님의 아이인 척 행동하며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첫째 딸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고, 둘째 딸은 아주버님의 아이였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다른 사람의 아이였는데 이 사실을 둘째, 셋째 형님이 최근 일까지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숨기고 있었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도 집안의 불화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눈 감아주다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거였어요. 큰 아주버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 거였죠. 결국 세미나장은 이성을 잃은 큰 아주버님이 난리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둘째, 셋째 형님 네애들도 시부가 2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큰 아주버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자기 딸처럼 생각했던 자식들이 그래도 자기 친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아주버님과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와 버렸네요. 전부 다 함께 병원 생활을 했던 동료 의사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판정이 나와 버렸어요. 첫째 형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속이려 드는 형님의 행동에 아주버님의 충격은 너무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자기 딸들이 친딸이 아니라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상상이 가지 않아 더욱더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에게 온갖 모진말과 상처를 줬던 생형님들은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큰 아주버님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문제는 그동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던 아주버님 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이 생각이 없는 건지 전부 다 말을 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형님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애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지금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